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해외 포닥을 생각보다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수가 된 사람들 중에서 국내 박사만 봐서 그런 거예요. 다른 국내 박사들을 아마 본인이 많이 안 봤을 거예요. 다른 국내 박사들 좀 많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교수가 되는 사람들보다는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교수가 된 사람들 중에서 국내 박사랑 해외 박사를 비교해보니까 50대 50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시오 국내나 해외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비율을 보셔야죠. 비율을. 국내에서 박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그럼 국내 교수가 얼만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거기서 일단 1차적인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된 사람들 보면 다 해외 포닥이 있죠. 해외 포닥이 진짜 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국내 박사 하시고 해외 포닥 가는 케이스가 가는 그 경우가 극히 드문데 물론 많죠. 물론 많아요.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많은데 퍼센트적으로 보면 극히 드물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다녔던 석사했던 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석사가 박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해외 포닥 간 사람? 근 10년 동안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랩에서도. 다른 랩도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대부분 그래야 돼. 왜 어렵냐면 이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해외 포닥을 가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해외 포닥을 가려면. 해외 포닥을 가기 위해서는 이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포닥을 뽑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이 PI가 나라는 사람을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알게 되는 과정을 물론 이메일을 통해서 컨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메일을 통한 컨택은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된 사람들 중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된다 이렇게 느끼는 거겠지만 심지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미국에 더 좋은 학교로 포닥 갈 때 이메일 막 100개씩 200개씩 보내세요. 한국은 더 안 보내, 더 보내야 되죠. 막 무슨 뭐 한국에 있는 대학이나 뭐 이름 모르는 대학에서 누가 이메일 하나 띡 보는데 그거 보겠어요? 근데 물론 막 CV를 첨부했는데 CV에 막 논문이 막 20, 30개야. 너무 뛰어나. 뭐 그럼 뽑겠지. 근데 아무리 국내 박사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논문 막 10개, 20개 이런 사람 없을걸요? 있긴 있겠지. 근데 극히 드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논문 막 한 2개 뭐 정도 쓰고 3개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메일을 통해서 컨택을 하는 게 대부분의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포닥 컨택이 되냐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다 지도교수와 지도교수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원래 미국도 다 그래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냈을 때 아는 학교 출신인 애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내가 버클리를 나왔으니까 나 버클리 출신이다 뽑을래 이러면 한 번 더 눈이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 어떤 CV를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메일을 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메일을 이렇게 보기도 전에 그냥 버클리 출신이다 혹은 MIT 출신이다 이걸 그게 누르게끔 하는 동기가 되는 거지만 뭐 이름 모르는 학교에서 누가 무슨 동양인 애가 한 명 연락했는데 그거 보겠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하루에 이메일을 막 2, 300개씩 받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아무데나 포닥할 거 아니잖아요. 정말 최고로 좋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슨 MIT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최고로 좋은 대학에 최고로 좋은 연구기관에서 포닥을 하고 싶으실 텐데 아무 대학이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한테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무슨 아무개 대학교 아무리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든 아무리 그렇다 쳐도 하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 유니스트 이런 데가 배틀을 워낙 잘하니까 유니스트 같은 데 박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딴데 거기 PI가 학회랑 되게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줄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외 포닥이 전제가 되면 좋겠는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배러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터리의 그 권위자가 그렇게 많을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를 잘하는 건 맞아요. 논문도 굉장히 잘 쓰고 교수님도 굉장히 훌륭하고 유니스트 이런 데 퍼포먼스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그런 권위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을까? 그럼 그 랩에서 논문을 10개 막 이렇게 써제낄 수 있는 기회나 운이 본인에게 있을까? 글쎄, 난 그거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해외 포닥을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 국내에서 교수님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박사를 하고 MIT를 해외 포닥을 갔더라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해외 포닥을 했더라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일단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걸 뚫으셨기 때문에 국내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메일을 통한 컨택이 대부분 방법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고 네트워크 인맥도 쌓기 어렵다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 실적인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탑 오브 탑 연구 실적을 쌓으신 분이에요. 연구 실적 뭐 일저자 논문 뭐 10개 막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무슨 뭐 박사 5년 동안 10개야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있으니까 문제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니까 교수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박사들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스칼러십이에요. 혹은 스칼러십에 대한 펀딩이라고 얘기할게요. 펀딩 혹은 스칼러십. 아마 이건가는 이제 영 리서치 펠로십이나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고 잘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 무슨 뭐 포닥 펠로십 이런 걸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똑같거든요. 돈이 있으면 뽑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포닥 펀딩을 한국에서 따와서 그걸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거 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포닥 장학금? 나라에서 막 그 분야 내에서 뭐 한두 명 뽑는데 이게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물론 일전은 논문 한 10개, 20개 쓰고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될까? 내가 본인의 어떤 장래를 뭐 이렇게 뭐 초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되는 것처럼 비교를 하시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 박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는 맨날 제가 멘토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국내 박사라는 게 주는 이점이 있죠.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 익숙한 언어, 익숙한 문화 속에서 내가 최대한의 어떤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요즘 트렌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그런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실적 위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내 박사들도 그렇게 실적이 보장되진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많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임팩트 팩터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논문을 좀 다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내 박사를 간다라고 하면 너무 깔게 많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해외 박사를 가냐? 뭐 그것도 좀 힘들어요. 해외 박사를 가면 뭐 다 교수가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해외 박사 동기들이 한 8명 되고 그 위로 한 버클리 동문들 해가지고 제가 한 30명 정도의 박사생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수 가는 사람들이 일단 지금 제 동기들은 아직은 포닥학을 할 나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대부분 회사 갖고 한 몇 명 있어요. 교수 되신 분들이. 몇 명 계신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외 박사라고 해도. 버클리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이게 그분들이 그럼 실력이 모자라서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나중에 박사를 해보면 느끼시겠지만 교수라고 하는 어떤 진로가 정말 최고의 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최고의 옵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은 교수라고 하는 직업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요즘은 어떤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스타트업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뭐 심지어 뭐 자율주행이나 컨트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를 하기보다도 회사를 가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생각이나 패러다임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알겠지만 미국 학생들 중에서는 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교수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인기가 없는 직업이거든요. 돈은 적게 받는데 일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교수들이 대부분 아시안들이 많은 거예요. 동양인들이.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국적들이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중에 애플이나 이런 데 가서 임원 리스트 보세요. 거의 다 뭐 아무리 다이버시티를 강조하는 데긴 하지만 프레지던트급은 다 코케이션들이고 그러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내 혹은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들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미국인들이 훨씬 많아요.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왜 그러겠어요? 걔네들도 똑똑하니까 미리미리 돈을 만약에 우선적으로 보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교수라는 직업 자체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어려운 직업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런 직업이 맞겠다 안 맞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나중에는 회사가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나중에 미국 회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했는데 나중에 테슬라 가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지금 이 시점으로 그냥 예를 들자면은 배터리 열심히 공부했더니 나 테슬라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코리아 유니버시티 뭐 카이스트 이런 데서 박사 하면은 테슬라에 이력서 보내 뽑아줄 것 같아요? 안 뽑혀요. 왜냐? 거기는 인맥 중심이거든요.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이력서가 HR 담당자한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미국에 그냥 뭐 괜찮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 채용 리크루터나 뭐 이런 뭐 잡 페스티벌 같은 데 가가지고 테슬라
뭐 HR 담당자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박사하고 있는데 논문이 지금 뭐 이런 게 준비되고 있어. 하나도 없는데 이력서 내면 그 가서 붙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주는 이점이, 그러니까 지역 때문에 주는 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나의 진로나 모든 것들이 무슨 나의 퍼포먼스 실력으로만 기준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본인이 미국이나 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박사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질 테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카이스트에서 박사한 다음에 뭐 버클리로 포닥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애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엔지니어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 다 방법은 있는데 이게 퍼센트적으로 뭐가 더 많다더라라고 해서 선택하면은 그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든 퍼센트 자체가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 내가 교수가 되고 싶은데 교수가 되기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를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으로 저 멘토링 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본인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얻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멘탈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국내에서 하는 게 좋은지 해외에서 하는지를 좋은지를 비교를 하셔야지, 내가 앞으로 뭔가를 되기 위해서 이걸 좋은 어떤 전략으로서 스택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요거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같이 읽어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이게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공부 좀 했다고 생각 좀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생각일 것 같아요. 조금 보니까 실적 많은 게 중요하다. 조금 보니까 뭐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포닥하면 그냥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보면 이렇게 뭐 빠릿빠릿한 성격 이런 거 얘기하실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내가 해외보다 성과 내기 좋은 거다. 이런 게 분명히 어디서 들어보신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실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해외보다 실적 못 내신 분들도 있고요. 해외에 계신 분이 실적 어마어마하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특정 조건 속에서 들어가서 그 특정 일을 했기 때문에 운때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혹은 그렇게 안 된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바사, 랩바랩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그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뭐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근거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서 경험해보고 싶다.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해외에서의 그 자유분방한 분위기,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교수님마다 달라요. 랩마다 다르고. 진짜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랩은 진짜 미칠 정도로 막 쪼임 당하고 그러거든요. 아침에 리포트하고 저녁에 리포트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랩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새로운 언어,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에서 내가 뭔가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연구하는 게 논문 당장 두세 개 더 쓰는 것보다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 쓰는 그런 거보다 논문을 내가 한두 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과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에 좀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해외 박사를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몇 학년이시지? 지금 3학년 2학기까지 마셨으니까 4학년 1학기 들어가시잖아요. 그냥 지금 학부일단 열심히 하세요. 학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자대에서 석사를 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한번 뽑아볼까, 이런 가능성, 혹은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지만 SPK 사람들하고도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리스크는 사실이에요. 이 교수가 안 되더라도 SPK 출신이면 사실 아직까지는 어디서든지 좀 대접을 받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다 종합해봤을 때 SPK 쪽으로 내가 대학원을 한번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SPK 쪽으로 석사를 한번 해보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서 이제 그냥 고민하면 되는 거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석사로 들어간 다음에 박사 전환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래도 한번 생각이 바뀌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박사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박사 전환할 때 미국 박사로 준비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시면요, 조금씩 자기에 대한 생각과 어떤 조건들이 좀 재평가가 되면서 뭐가 더 좋을지가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게 지금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계속 있기는 한데, 이제 지금 3학년 2학기까지 끝난 시점에서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만약에 국내에 남기로 결정이 된다면, 지금쯤부터 이제 다른 그런 실험실의 컨택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컨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대 실험실에 있는 곳에서도 여기서 자대 석사를 진학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서울대를 간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럼 이제 컨택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카이스트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이제 카이스트는 또 컨택을 안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한 10월쯤에 지원을 하나요, 보통? 카이스트죠. 1죠. 예. 근데 10월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제 아무리 늦어도 이번 연도 한 3월, 4월까지는 자대 실험실에 석사를 갈지 안 갈지 여부를 알려드리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연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다른 그런 희망자를 위해서 뭐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겠냐 이런 말을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카이스트를 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카이스트에 지원을 할 때 시점에는 제가 실험실을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카이스트를 떨어진다고 하면 전 자대 실험실에서도 자리를 잃게 되고 카이스트도 못 가게 된 거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걸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논문이 있으신가요? 학부원 건설 때? 아니요, 지금 논문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8개월 넘게 쓰면은 그나마 뭐 연구하던 결과물이 조금 있진 않나요? 근데 최적화하던 거 있고, 최적화 마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물질 합성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있는 실험실이 장비가 사실 이게 다 갖춰진 건지 아니면 일단 계속 장비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그런 장비가 좀 최소한 시스템이 갖춰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험실에 계신 석사분들도 그게 초기 분들이니까 이제 20년도부터 저희 실험실이 운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야 체계가 제대로 잡힌 상황이라서 아직 논문이 실험실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저희 교수님이랑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해외로 갈지 국내로 갈지. 근데 저희 교수님께서는 저희 교수님도 그런 학부부터 쭉 버클리나 옥스포드에서 계셨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해외 출신이라서 만약에 너가 해외에서 그런 박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그렇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제 고민을 듣고 그런 로드맵 같은 그런 로드맵을 한번 설정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4학년 2학기 끝나니까 뭐 4학년 석사에 1년, 2년 해서 이렇게 좋은 논문 아니더라도 그런 꾸준히 논문을 쓰는 걸 보여주면 되고, 그리고 학부 성적도 좋고 이제 영어만 되면 그렇게 해외로 지원을 해볼 만하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죠.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거니까. 근데 아직 실험실에 나와 있는 그런 객관적인 실적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 교수님께서 박사는 어디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유학 가는 걸로 해서? 네네. 석사는 어디서 하고? 자대에서 하는 걸로 기준으로? 네,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실험실에서 석사를 하는 거를 더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교수님께서 진짜 그냥 교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교수님께서는 제가 석사를 자기 실험실로 들어왔으면 좋겠는 쪽으로 말씀을 하실 테니까 그런 게 이제 100% 신뢰가 사실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교수님 그래도 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는 거기도 하죠. 만약에 박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근데 이제 본인이 염두했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해외 박사를 안 가게 될 경우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빨리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치면요. 글쎄, 뭐,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연구 경험 바탕으로 해서 뭐 서울대나 이런 쪽에 컨택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빨리 서울대나 이런 데 컨택으로 선점을 좀 해서 미리 좀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TO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내가 보니까 지금 학생분은 지도교수와 좀 얘기가 많이 긴밀하게 좀 오간 게 많네요. 그래서 제가 뭐 본인이 얼마만큼 교수님한테 평소에 의사 표출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진짜 해외 박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뭐 자대에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갈 수만 있으면 SPK를 한번 지원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SPK도 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네.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학점이 물론 엄청 좋은 학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나 되진 않아요. 좀 굉장히 네. 되는 과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교수님한테 그런 것도 좀 얘기해서 저는 SPK를 당연히 지원은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SPK를 갈 수 있으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대에서 엄청나게 논문 실적이 많이 보장이 된다는 그게 없다면 그리고 교수님께 본인이 막 나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과감하게 하지 않았다면 저라면은 이 정도로 공부한 학생이고 이 정도로 연구에 대한 의미가 있는 학생이라면은 SPK 석박 통합 과정을 혹은 석사 과정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박사를 하든 아니면 해외 박사를 지원하든 하는 게 저는 맞아 보여요. 왜냐면은 그 리스크도 일단 감안을 좀 해야 되니까. 네. 꼭 학부 연구생에서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법칙은 없어요. 그냥 거기서 했던 연구들, 그다음에 하는 일들을 경험해봤던 것만으로도 저는 학부 연구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경험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전 글쎄 그냥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SPK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자대 석사보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냐면요. 나는 우리 NT님께서 이 배터리랑 슈퍼캐패시터 연구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핫한 분야일 것 같아서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연구 분야라고 하는 건 금방금방 바뀌고요. 또 이 분야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서 이게 그 분야가 또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하게 될 분야라고 또 이렇게 선택을 쉽게 하기도 좀 힘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분야는 바뀔 수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배터리라고 하는 게 물론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에 관련된 연구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게 뭐 배터리 안정성 평가라는 랩도 있을 거고 배터리 재료적인 걸 평가하는 랩도 있을 거고 뭐 화학 반응 같은 에피션시 올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되게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 복합적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배터리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재밌는 거지 이게 배터리인데 또 다른 거라면 또 재미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연구에 대한 어떤 이 선호도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좀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배터리랑 슈퍼커패시티를 완전히 꽂혀버려가지고 내가 마치 지금 연구하고 있는 랩에 막 평생 뼈를 묻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나중에 더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쉽게 못 잡는다든가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좀 넓게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이번에 메타죠? 메타로 바뀌었는데 메타에서 머신러닝 막 이런 하는 사람 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코넬 대학에서 박사를 했던 어떤 여학생을 그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메타에서 머신러닝 팀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코넬 대학에서 이제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4D TEM 이미지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TEM이 뭐냐면은 이제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라고 해가지고 전자현미경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 전자현미경을 4D로 찍은 거, 그러니까 시간당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은 완전 생물, 바이오, 나노 이런 건데, 그리고 막 재료 이런 건데, 지금 왜 메타에서 머신러닝을 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4D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연산 처리를 하려면 거기서 굉장히 머신러닝을 많이 돌렸어야 했나 봐요. 그 애널리시스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완전 본인의 분야는 이게 바이오니 나노니 무슨 뭐 이런지만 실제로 지금 인더스트리에서는 메타에서 머신러닝 팀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배터리의 산업에 들어가면서 그 배터리만 해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왜냐면 학문이라고 하는 게 박사급이 되면요 다 깊게 파고받아 보면 결국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맨 처음엔 여기서 시작했고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지만 이 분야를 조금씩 깊게 파고파다 보면요 교집합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어플리케이션을 좁히지 말아라.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의 옵션을 그냥 버리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합성이 재밌다든가 아니면 뭐 분석을 하는 게 재밌다든가 실험 장비에 쓰는 게 재밌다든가 막 직관적으로 데이터가 뽑아져서 재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재밌는 이유가 이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이 연구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세요. 성찰을 좀 해보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넓게 지원하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몰랐던 흥미랑 선호도를 좀 더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뭐 저는 일단 학부연구생도 되게 오래 하셨고 아직 그 박사에 대한 해외 박사에 대한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박사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네. 본인의 어떤 그런 여태까지 이런 쫙 이력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SPK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저라면은 SPK로 일단 지원을 해서 학교를 옮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계속 자기의 어떤 환경과 이런 레벨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계속 재정비를 하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 어떤 뭐 여학생분인데 자기가 해외 박사를 진짜 가고 싶어 하는데 자대에서 갈까 아니면은 뭐 서울대로 갈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자대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미 그분 같은 경우는 논문을 한 2개가 쓰여졌고 앞으로 2개 정도 더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석사를 서울대로 안 가고 그냥 자대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봤을 때 지금 본인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논문이 막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네. 연구실도 셋업이 많이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연구실이 솔직히 그냥 주는 거는 본인이 그런 연구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간접 경험 또는 어떤 그런 학부 연구생으로서의 그냥 그 경험뿐이지 그 이상의 뭐 논문이나 학회나 이런 실적을 기대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게 뭐 본인이 석사를 진학한다고 해서 이게 뭐 달라지진 않거든요. 학부 연구랑 항상 똑같을 거예요. 연구실 셋업 안 된 건 항상 부족한 것 계속 똑같을 거고 학생 없는 건 또 똑같을 거고 뭐 1년 전이나 1년 후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땐 차라리 저라면은 그냥 학부연구생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SPK 좋은 대학원 좀 연구실 셋업 잘 돼 있는 대학원에서도 한번 석사 해보시고 뭐 괜찮으면 박사 전환하시고 아니면은 뭐 유학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교수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근데 뭐 교수님 입장에서야 뭐 학생들이 이렇게 자대에 진학해주면 좋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만큼의 이제 좀 복지나 뭐 좀 대우가 있어야 될 텐데 뭐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뭐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국내랑 해외 그렇게 박사 생활에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 뭐 교수님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기회는 소중한 기회고요. 네. 영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네. 저는 물론 좀 독일에 있으니까 심지어 좀 독일어도 배우고 있긴 한데 일은 다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이 토종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 나오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박사까지 국내에서 한 사람들 중에서 해외로 포닥한 사람들 보면요 또 한국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래도 뭐 한국말도 잘 못해서 막 물론 잘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또 이게 좀 소극적으로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일은 잘하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막 배운 것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면은 이게 결국은 이 연구나 이런 게 자기가 얼만큼 알고 지식을 갖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 또 인터랙트하고 네트워크를 쌓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박사 때부터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어 뭐 공부하면 되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영어로 뭐 디스커션하고 영어로 발표하고 물론 잘하는 분들도 진짜 많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사실 뭐 어려울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일단은 가장 너무나 표면적으로 다른 차이죠. 영어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는. 그거랑 뭐 더 나아가서 이거 뭐 배터리라고 하는 분야로 좁히면은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글쎄 뭐 배터리를 치더라도 그거를 리딩하는 그룹이 우리나라인가? 잘 모르겠어요. 배터리 분야를 잘 몰라서 제가 배터리를 안 해서.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과학과 공학을 지금 리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모든 펀딩 그 리서치 펀딩 크기만 비교해도 미국이 넘사벽인데 그 모든 그 리서치 펀딩과 그 인스티튜션의 그
퍼실리티의 그 인프라와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 벤처 캐피탈의 그 자본력과 이 모든 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리딩하는 그룹에 리딩하고 있는 그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그룹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많겠죠. 그리고 좋은 학교가 많겠죠. 아무래도 물론 뭐 조금 상대적으로 랭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의 교수님이 계실 수 있죠. 리딩하는 교수님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물론 카이스트나 뭐 유니스트나 이스트 계열의 교수님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교했을 때는 권위자들이 숫자가 좀 부족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PI가 권위자일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미국에서 아무래도 좀 좋은 학교 좋은 교수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권위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그것도 또 내가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랩에 들어가고 어느 교수님을 만나고 어느 프로젝트를 하냐에 따라서도 복불복인 성격으로도 달라지는 얘기라서 그걸 쉽게 단정 짓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뭐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혹은 뭐 좋은 어떤 분야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디를 결정하기보다도 저라면은 그냥 나라는 사람이 해외를 그냥 경험해보고 싶은지 아닌지 아니면 뭐 미국말 영어로 좀 이렇게 뭐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좋아하는지 뭐 이런 어떤 본인의 선호도를 기점으로 좀 볼 것 같고 생각보다 유학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부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생활이나 생활 터전을 옮기는 거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완전 토종 한국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2016년에 가고 나서 벌써 보니까 해외 생활을 한 지가 6년, 7년이 돼가는데 벌써 저 약간 한국의 문화를 좀 많이 잊었어요. 한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2016년 막 이때보다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있지도 않았던 시기였고 이러니까 아무리 뭐 유튜브나 뉴스로 제가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의 삶 같은 걸 간접 경험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제가 이제 한국적인 문화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요. 근데 이제 그만큼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내가 얻어가는 과정인데 그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인 거죠. 저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고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독일이 미국보다는 좀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물론 어떤 면을 보면은 좀 좋은데 어떤 면을 보면 또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도 좀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 이탈리아 애들 얘기도 듣고 뭐 벨기에 애들 얘기도 듣고 뭐 덴마크나 프랑스나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유럽은 또 유럽 나름대로의 또 문화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죽기 전에 그런 것도 또 그러니까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인생의 목표가 나는 연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뭐 자아 실현인데 나라는 그 자아를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근데 아무리 본인이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본인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교수가 되기 위한 어떤 연구 활동이 이렇게 몰아져서 위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본인 삶에서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새로운 경험이나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외국 생활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연구도 하고 그런 가치도 만족하는 외국 생활이 좋은 거고 해외 박사가 좋은 거고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뭐 가족 주위에 있고 한국말로 공부하는데 좀 더 좋다 이러면은 네, 국내에서 박사하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보통 김박사넷이나 뭐 하이브레인넷에서 떠드는 해외 박사 vs 국내 박사의 그런 떡밥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은 잘 별로 믿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뭐 해외 박사면 뭐 논문이 잘 나오고 뭐 채용이 잘 된다? 아니, 부시시거든요.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 사람이 된 거지 그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따라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때문에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저는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